미국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워싱턴의 한 고위 관리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손에는 한국의 놀라운 군사 기술력을 담은 기밀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그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여기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료가 한국의 방위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목격하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그가 목격한 놀라운 광경은 미국의 방위 정책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하네요. 전직 해군 장성 출신인 그는 40년 넘게 세계 각국의 군사시설을 둘러봤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토록 놀라워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갑자기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한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보고서가 트럼프에게 전달된 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미국 대통령을 급히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한국의 조선소를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거제의 거대한 조선소 가장자리에 서서 마치 신중한 무용수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옆으로 누운 초고층 빌딩만 한 배들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따뜻한 봄바람에 용접과 건설 소리가 물결처럼 흘러왔지만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인지였어요. 모든 작업자, 모든 기계, 모든 움직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대단하지 않나요, 제임스 씨? 라고 제 가이던스였던 김 씨가 물었어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냥 마이클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20년 동안 각국이 협력하는 방식을 연구해온 글로벌 전략 전문가라 이제 웬만한 건 다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달랐어요. 이때 방문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뉴욕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항상 세상을 크게 보라고 가르쳐 주셨죠. 마이클,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우리 동네보다 크고 뉴욕보다 크고 미국보다 더 커. 그걸 절대 잊지 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저는 정부와 대기업들이 각국이 어떻게 더 잘 협력할 수 있을지 이해하도록 돕는 경력을 쌓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제에 서서 한국 조선공들이 엄청난 정밀함으로 이 거대한 선박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사업을 넘어선 무언가를 봤어요. 저는 미래를 본 거였죠. 작업자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움직였어요. 높이에서 용접 토치에서 튀는 불꽃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작은 불꽃놀이처럼 보였어요. 거대한 선박의 철제 부품들이 외과 의사의 손길처럼 정밀하게 들어 올려지고 제자리에 배치되는 걸 보면서 마치 잘 짜인 춤을 보는 듯 했어요. 다만 무용수 대신 수천 명의 숙련된 작업자들과 거대한 기계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바의 한 척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거의 완성된 배를 가리키며 김 씨에게 물었어요. 이거요? 약 6개월 정도요. 그녀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거의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미국 조선소에서는 비슷한 크기의 배를 만드는데 2배는 더 걸리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신없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의 조선소들은 고전하고 있었고 군함들은 낡아가고 있었어요. 새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매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혁신하고 있었거든요. 몇 주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제 조언을 원한다며 연락을 해온 거였죠. 우리는 맨해튼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사무실은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을 자랑했죠. 저는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군사력이 왜 약화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해요. 왜 우리 조선소는 예전처럼 배를 만들 수 없죠? 왜 무기 비축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거제에서의 그날을 떠올렸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제가 한국에서의 관찰을 빼곡히 적어둔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말해보세요. 해답은 미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며 한국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그의 책상 위에 펼쳐놨어요. 태평양 건너편에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을 재건하는 열쇠입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배운 모든 것을 그에게 공유했어요. 제가 목격했던 효율성과 방위 산업의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각국과 협력하려는 한국의 의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에서 배나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들에게 배워야 하고 그들과 협력해야 하며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해요. 데이비드는 거제조선소의 거대한 규모가 담긴 사진을 특히 신중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한국이 해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다른 나라들도 이미 제가 본 걸 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사무실을 나와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때로 가장 큰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죠. 미국에게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몇십 년 만에 기술 강국으로 변모한 나라였죠.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날의 대화는 두 나라 모두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사건들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방금 건넨 보고서를 살펴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백악관 집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빛이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의 눈에서는 걱정이 엿보였어요. 이 숫자가 맞을 리가 없잖아, 마이클. 대통령이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내 말은 지금 가동 가능한 항공모함이 겨우 3척뿐이라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렸으면 좋겠지만 사실이에요, 대통령님. 하지만 상황은 그보다 더 나빠요. 제가 최근에 한점검 투어에서 본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2주 전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곳이 노퍽 해군 조선소예요. 저기 있는 배들 보이시죠? 수리 중이어야 할 배들인데 작업이 거의 멈춘 상태예요.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하고 필요한 부품은 너무 비싸거나 아예 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회색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그의 좌절감이 이해가 갔어요. 선거에서 이겼을 때 그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군분투하는 군대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리고 탄약 상황은 어때? 그가 물었어요. 저는 또 다른 차트를 꺼냈어요. 소모 속도가 생산 속도를 초과한 지 오래예요. 공장들이 너무 낡았어요, 대통령님. 일부는 1960년대 기계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현대 무기를 충분히 빨리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멀리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태평양 건너편, 제가 막 돌아온 곳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넘기며 다른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이건 한국이에요. 이곳은 K2 블랙 팬서 전차를 만드는 한화 디펜스 공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진을 넘기며 말했어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입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흥미를 보였어요. 사진 속에는 거대한 현대식 시설들이 있었고 로봇과 숙련된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군사장비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방위산업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들의 K9 썬더 자주포는 이제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들의 조선소는 우리가 걸리는 시간의 절반 만에 군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품질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K2 전차 시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보세요, 대통령님. 물속을 가로질러 강을 건널 수 있고 서스펜션을 조절해 조준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혁신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집중해서 영상을 보았어요. 우리가 왜 그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았던 거지? 제가 늘 하던 말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군사 장비를 만드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그들의 방산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폴란드부터 호주까지 각국이 그들의 장비를 구매하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제조 방식을 배우고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며 심지어 공동 생산 시설을 세울 수도 있어요. 우리를 막는 게 뭐지? 트럼프가 물었어요. 대부분은 자존심이죠.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방위 산업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한국의 전문성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통령님, 진정한 강함은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 순간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급히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태평양에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7함대 소속 여러 함선들이 전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현재로선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보였어요. 한국 정부와의 회의를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지. 이미 초안 제안서를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폴더를 꺼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중국이 한국과 협력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늦으면 바로 실행해. 트럼프가 명령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서울에 갈 준비를 하고 싶어. 집무실을 나설 때 제 휴대전화는 대만 근처에서 벌어진 중국 해군의 움직임에 대한 뉴스 알림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제가 경고했던 대로 폭풍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다가오는 위기를 대비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시계를 보며 서울의 시간을 계산했어요. 이제 막 아침이 밝았겠군요. 전화를 걸고 일정을 조율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미국 군사력의 미래는 앞으로 며칠 동안의 결정에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서울의 회의실 의자에 앉아 몸을 뒤척였어요. 회의실 저쪽에 앉아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붉어지는 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벌써 사흘째 이곳에 있었는데 협상은 제가 기대했던 만큼 순조롭지 않았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방 안은 너무 덥게 느껴졌고 긴장감은 마치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팽팽했어요. 긴 목재 테이블 너머에는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윤 대통령의 참모들은 낮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우리 팀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회의실 큰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이 보였는데 한국의 빠른 성장과 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풍경은 이번 협상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해서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리에게 당장 당신들의 조선소 접근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태평양 함대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6개월 뒤가 아니고 지금이요. 그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됐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조선소가 기본적인 수리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만큼 이미 과부하 상태였거든요.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이 대부분 은퇴했고 그 자리를 메울 만큼 새로운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했어요. 이 문제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경고만으로는 배를 고칠 수 없었어요. 윤 대통령은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며 조심스럽고 정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대통령님, 저희도 긴급 상황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협력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단순히 우리 기술만 가져가고 뒤처지게 두지 않겠다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대통령의 말이 맞았거든요. 한국은 방산 산업을 키우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았어요. 이제 와서 보호장치 없이 그 모든 이점을 내줄 순 없었죠. 아침 햇살이 제 물컵 가장자리에 반사되어 제 노트 위로 무지개 빛깔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타협안을 제안하려고 입을 때려던 찰내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실이 경고음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자마자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됐더라고요. 대통령님, 해군 제독 첸이 회의실로 급히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태평양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루스벨트 항모 전단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필리핀의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함선들이 우리 함대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첸 제독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루스벨트 항공모함은 추진 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축함 2척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빠르게 일어서서 그의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적 함선이 몇 척이나 되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우리 함대는 대응하기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의 노후된 방어 시스템은 적의 움직임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비 문제로 미사일 절반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표정은 외교적 인내심에서 날카로운 우려로 바뀌었어요. 그는 군사 고문을 향해 빠르게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완전히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한국 함대 자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건 대충 이해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님, 윤 대통령이 트럼프를 향해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루스벨트는 부산 조선소에서 6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그의 고민이 뭔지 읽을 수 있었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약점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하면 더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대통령님, 제가 직접 그들의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몇 주가 걸릴 일을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게다가 그들의 방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고민하는 동안 시간이 마치 멈춘 듯 느껴졌어요. 창밖에서는 새떼가 날아가는 게 보였는데 이 방안의 무거운 결정들과는 전혀 무관한 듯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공하겠다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물었어요. 윤 대통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부산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저희 최고의 기술자들, 저희가 가진 가장 진보된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여러분의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팀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로는요? 지금 당장 방위 협정을 공식화합시다.
단순히 함선과 무기만이 아니라 훈련, 기술 공유, 그리고 미래 시스템의 공동 개발까지 포함하는 협력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 순간이 제가 몇 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거든요. 이번 위기가 두 나라가 서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주세요. 윤 대통령은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어요. 저희 국방부 장관이 즉시 서류를 준비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함선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전화가 울리고 지시가 내려졌고 몇 분 만에 한국 헬리콥터가 수리팀을 태우고 손상된 미국 함선을 향해 출발했어요. 저는 수년간의 관료적 장애물이 실제 상황 앞에서 녹아내리는 걸 보고 감탄했어요. 분주한 직원들 사이로 저는 창밖에 서울타워가 아침 하늘에 뚜렷이 서 있는 모습을 흘끗 봤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들었어요. 이번 위기가 두 나라가 더 강력한 동맹을 맺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공격에 대한 보고가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시험은 그 배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시작될 거예요. 과연 두 자존심 강한 나라가 정말로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요? 곧 알게 되겠죠.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놀라운 속도와 솜씨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손은 고장난 미군 함선을 수리하고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는 작업을 빠르게 해나갔죠. 그 모습은 마치 잘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부산과 거제의 거대한 조선소에서는 용접공들이 밤낮으로 불꽃을 튀기며 우리 함대의 전투 흔적을 복구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보안 영상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어요. 서울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한강이 창밖으로 보였는데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물빛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첫 번째 세척의 배는 예상보다 일찍 준비될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에 만족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 군 지도자들과 한국 측 파트너들 간에 점점 커져가는 긴장감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았어요. 문화적인 차이가 작은 오해를 만들고 그게 더 큰 문제로 발전하곤 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장교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계획을 논의하길 원했지만 한국 파트너들은 먼저 문서를 검토하고 식사는 나중에 하길 선호했어요. 또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안하면 일부 미국인들은 그걸 비판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런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게 단순히 비즈니스를 서두르는 게 아니라 우정을 쌓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라고 미국 장교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 팀에게는 미국 사람들은 종종 식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길 좋아해요. 그게 그들에게는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위 미국 군 장교들 몇 명이 한국이 자신들의 최고의 기술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밀 무기 시스템을 숨기고 있다고 했어요. 그 주장은 마치 폭탄처럼 언론에 터졌어요. 저는 서울 사무실에 앉아 이 소식이 전 세계 뉴스 채널에 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상처받고 분노했어요. 반면 미국 관계자들은 해명을 요구했죠. 우리가 쌓아왔던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제 보좌관인 사라에게 말하며 긴급 협회의로 서둘러 향했어요. 서울 거리는 아침 교통으로 붐볐지만 저는 그걸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으로 가득했거든요. 저는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양측을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국 국방부 청사로 불렀어요. 모두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미국 장교들은 한쪽에 앉아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한국 관계자들은 반대쪽에 앉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걸 보시죠. 제가 회의실 앞에서 말하며 큰 화면에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기술자들에게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또 다른 클립에서는 한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함께 새로운 미사일 방어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게 기술을 숨기는 나라처럼 보이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수년간 다른 동맹국들에게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유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이 실제로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팔지 않은 군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이 허가해줬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를 보여줬어요. 방안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그 증거를 진지하게 살펴봤어요. 나이든 한국 해군 제독 한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친구들에게 뭔가를 숨기겠습니까? 그분의 말이 방 안 분위기를 바꾼 것 같았어요. 저는 미국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의 의도를 가장 의심했던 미국 장군은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좋은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양측과 함께 기술 공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했죠. 두 나라 모두 서로의 기술을 설명하는 특별팀을 두기로 했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신뢰는 단순히 좋은 의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양측에 말했어요.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함께 일할 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새로운 합의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작동했어요. 곧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함선을 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함선을 만드는 데까지 협력하게 되었어요. 두 나라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양측 모두 단독으로는 생각해내지 못했을 더 좋은 아이디어를 자주 떠올리곤 했죠. 우리의 성공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 조선소가 얼마나 빨리 우리의 함선을 수리했는지, 그리고 이 파트너십이 두 나라를 얼마나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봤어요. 어느 저녁 부산 조선소를 걷다가 저를 미소 짓게 만든 광경을 봤어요. 한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 선원에게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배 위에서 작업하며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도면을 그렸고 미국 선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스처와 단어로 질문을 했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의 모습이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이야. 이번 위기는 우리의 동맹을 시험했지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신뢰가 단순히 서로를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더 나아진 상태로 복귀하는 함선을 보며 저는 우리가 분명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미동맹은 단순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지휘센터에 서서 태평양 함대에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큰 화면에 표시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한 함선들이 이제 첫 번째 실전 테스트에 나설 준비를 마쳤거든요. 전방의 여러 접촉 신호 감지, 라디오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USS 루스벨트에 사라 첸 함장이 보고를 하고 있었죠. 그 함선은 과거 매복 공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배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한국산 레이더 시스템과 강화된 장갑 덕분에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함장.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둘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전투는 마치 완벽하게 짜인 춤처럼 펼쳐졌어요. 한국에서 도입한 목표물 추적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함선들이 놀라운 정밀함으로 움직였고, 적군, 바로 그 전에 매복 공격을 가했던 적들은 상대가 안 됐어요. 그들의 미사일은 저희의 새로운 방어막을 뚫지 못했고, 저희의 첨단 센서망을 피해 숨지도 못했죠. 직격입니다. 첸 함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적 기함 후퇴 중 지원함 2척 격파했습니다. 지휘센터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서울에서 보냈던 수많은 밤들, 끝없이 이어졌던 논쟁과 의심들, 모든 게 그 순간엔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한미 협력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지도자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신네 사람들이 우리 배를 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들이 태평양의 평화를 지켰네요. 이 소식은 금방 퍼져나갔어요. CNN에서는 수리 전후의 함선 사진을 나란히 보여줬는데 차이가 정말 놀라웠어요. 수리 전 사진은 녹슬고 낡은 배였는데 수리 후 사진은 첨단 레이더 돔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장착된 세련된 전함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무대 뒤에서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군기지들을 방문했는데 거기선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해군 승무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버지니아주 노퍽에서는 현대중공업팀이 저희의 가장 오래된 조선소를 현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새로운 도구와 기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더라고요. 마치 미래에서 배운다는 느낌이에요. 한 미국 엔지니어가 제게 말했어요. 그는 현대중공업팀과 함께 작업 중이었죠. 그분들은 그냥 우리 배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배를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파트너십은 매일매일 더 강해졌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디트로이트와 피닉스에 공장을 열어 일자리와 기술을 가져왔고, 미국 대학들은 한국 기술 학교들과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며 아이디어와 꿈을 나눴죠.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이 파트너십에 합류하고 싶어 했고, 유럽 국가들은 한미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냈어요. 심지어 경쟁국인 중국조차도 힘의 균형이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했죠. 어느 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불렀어요.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공기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났어요. 마이클, 대통령이 말했어요. 당신이 새로운 기구를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한미 방위 혁신센터 말이에요. 이 파트너십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거제에서 처음 한국 조선소를 봤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미 저는 한국이 미국의 미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모두가 그걸 보고 있었죠. 그 다음 주 저는 특별팀과 함께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이제는 단순히 배나 전차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했어요. 바로 세대를 넘어 지속될 파트너십을 말이에요. 한국 학생들이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 공장에서 훈련받고 두 나라가 함께 어떤 도전이든 맞설 준비를 하도록요.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저에게 한국 최고 민간 훈장을 수여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보상은 두 나라 젊은이들이 함께 일하며 더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그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싸워온 미래를 볼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 있는 새 혁신센터 옥상에 서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인천항의 크레인들이 노을 속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파트너십은 단순히 함선을 구하거나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이건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세상에 보여준 사례였죠. 한국의 조선소와 공장에서 미국은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선 스승이자 친구를 발견한 셈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겠지만 우리는 함께 그것을 마주할 거예요. 한미동맹은 이제 희망의 등대가 되어 두 나라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고 있었어요. 뉴욕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저는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책상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위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죠. 거대한 선박이 건조되는 모습, 안전모를 쓴 채 미소 짓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지도자들이 악수하는 장면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하나하나가 신뢰, 혁신,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제 조선소에서 찍은 석양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때 주황빛 하늘이 커다란 크레인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던 순간이 기억났죠. 그 조선소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국제 정치를 공부해 왔지만 한국이 세계에 미친 영향이 이토록 깊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마이클, 아침 9시에 예정된 약속이 시작됐어요. 제 비서 사라가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온 젊은 정책학과 학생들과 만날 예정이었죠. 그들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며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저 역시 제 커리어 내내 저를 이끌었던 배움에 대한 갈망을 봤어요. 한국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 학생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낸 거죠? 어떻게 미국의 미래에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나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서 간단한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퍼즐을 만드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정한 조각을 만드는데 능숙하죠. 그런데 한국은요? 그들은 모든 조각을 만들고 그걸 누구보다 빠르게 맞추는 법을 배웠어요. 단순히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드는 방식을 혁신했죠.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위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학생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진짜 강점은 공장이나 조선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요.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들은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했죠. 우리를 단순히 고객으로 본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봤어요. 저는 부산에서 만났던 박 씨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는 한국 조선소의 관리자였는데 위기 상황에서 미국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3일 동안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가며 작업을 감독했었어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습이에요. 창가로 걸어가며 아래로 보이는 북적거리는 거리들을 가리켰어요. 뉴욕은 항상 움직이고 항상 변화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항상 나아지고 항상 배워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죠. 한국전쟁 이후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학생들은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사실 그런 도전 과제도 많았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시차를 넘나드는 밤샘 화상회의도 많았어요. 또 미국과 한국 팀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면서 좌절감이 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파트너십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어요. 미국인들은 한국의 효율성과 세심함을 배웠고 한국인들은 미국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배웠죠.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 파트너십이
앞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벽에 걸린 지도로 걸어갔어요. 한국의 위치를 보세요. 제가 반도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죠. 오랜 세월 동안 이건 한국을 취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한국의 강점이 됐어요. 그들은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법도 잘 알고 있죠. 최근에 유엔 연설에서 언급했던 제 비전을 꺼내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며 해양을 정화하고 우리의 해안을 지키는 배를 설계하는 모습을요. 또는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위 시스템을 만드는 걸요. 한국의 의료 로봇이 미국 병원에서 마치 마법처럼 생명을 구하는 모습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미 진행 중인 공동 연구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전 세계적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도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교통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모임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남아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제임스 선생님, 국제관계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제조선소 사진을 그에게 건넸어요. 한국에서 배우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들처럼 인내심을 가지세요. 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처럼 혁신적이 되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처음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파트너십에도 마음을 여세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종종 뜻밖의 곳에서 나오니까요. 마지막으로 뉴욕 스카이라인을 한 번 더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한국과의 동맹은 제가 늘 믿어왔던 것을 증명했어요. 믿음과 존중으로 함께 일하면 나라들이 해낼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없다는 걸요. 한국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줬고 저는 이것이 엄청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강의실 연단에 서서 국제관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빈 좌석들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강의실을 나가 복돼서 발자국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이런 강의 후의 고요한 순간을 참 좋아해요. 그날의 토론을 곱씹어보며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때로는 협력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발신 번호는 서울에서 온 것 같았는데 낯선 번호였어요. 처음엔 그냥 음성 사서함으로 넘길까 했어요. 또 다른 학회 초청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전화를 받게 됐어요. 여보세요? 김지훈 박사님 되시나요? 한국어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독일로 이사 온 이후로는 한국어를 많이 쓸 일이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김 박사님, 저는 한국 외교부의 박차관입니다. 목소리는 격식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만 급히 논의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책상에 앉으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외교부에서 독일에 있는 학자에게 그냥 편하게 전화를 걸 리는 없잖아요. 박사님께서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계속 말했어요. 특히 전쟁 시 중립국의 역할에 대한 최근 분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유럽에서는 제 연구에 대한 평가가 높았지만 한국 정부에서 제 연구에 대해 언급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박 차관은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평화 정상회의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은 이번 상황에서 매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박사님을 자문역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학술회 초청이 아니었어요. 제 연구를 실제로 적용할 기회였죠.
정상회의는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건 알지만 유럽과 아시아 양쪽 관점을 모두 이해하고 계신 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실 분이요. 저는 제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을 채운 책들과 소박한 액자에 걸린 증명서들, 그리고 지난 15년간 국제관계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멀리서 분쟁을 분석하며 논문을 써왔던 제 자신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이건 진짜였죠. 제가 맡게 될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저는 메모를 하기 위해 펜을 잡으며 물었어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박사님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매우 민감한 문제로 러시아,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독일에서의 오랜 연구 경험을 통해 유럽의 시각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동시에 한국의 아시아적 입장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이델베르크에서의 익숙한 일상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네카강을 따라 산책하고 정해진 강의와 연구를 하는 평화로운 삶이요. 이번 제안을 수락한다면 모든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언제 도착해야 하나요? 어느새 제가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내일 밤 비행기로 모시겠습니다. 항공권, 숙소, 보안 승인까지 모두 준비될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박사님, 이 자리에서 논의될 내용들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들이니 절대 기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오래된 대학 건물들을 내려다봤어요. 이곳에서 수년간 국제관계 이론을 가르쳤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이론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기회가 주어진 거였어요.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결정들을 도울 기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단호했어요. 그 후 24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다른 교수님께 강의를 부탁하고 작은 여행 가방을 싸고 학과장에게는 간단히 긴급한 자문 기회가 생겼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 안에 앉아 독일 땅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아시아 상공을 날며 저는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일들을 떠올렸어요. 젊은 학자로서 유럽에서 제 이름을 알리겠다는 포부를 안고 떠난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와 국가의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돕게 되었어요. 승무원이 인천공항 착륙 준비를 알렸어요. 창밖으로 아침 안개 사이로 익숙한 고향의 해안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제 속은 기대감과 걱정이 섞여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국제 분쟁 속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지만 이제는 제 나라를 위해 그 어려운 결정을 함께 고민해야 했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결정을 함께 만드는데 제가 기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가르치고 연구하고 논문으로 썼던 국제관계에 대한 모든 이해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를 줄은 몰랐어요. 처음 서울을 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택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수천 개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잠들지 않는 도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었거든요. 현대식 유리 건물들 옆에는 고풍스러운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곡선형 지붕은 수천 년을 이어온 문화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디지털 광고판들은 밝은 색으로 광고를 번쩍이며 지나가고 있었고 그 아래에선 전통시장들이 활기로 넘쳐났어요. 여기서 몇 주간 지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배워야 할 게 참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처음이에요.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눈을 마주치며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대화가 이어져서 다행이었거든요. 평화회담 때문에 왔어요. 그분은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우크라이나 얘기군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도착하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저는 이미 세련된 정부 건물 안에서 지도와 보고서 그리고 진지한 표정을 한 관계자들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 주실 때 공기 자체가 책임감으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김 박사님, 차관님이 말을 꺼내시며 반짝이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여러 문서를 펼치셨어요.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지난 30년간 자체 방어를 위해 개발한 고급 미사일 시스템을 원하고 있어요. 나토 국가들, 특히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무기 시스템의 기술 사양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꽤 인상적이었어요. 정밀하고 강력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데 정말 필요한 무기였죠. 하지만 한국이 왜 망설이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반대쪽은요? 제가 물었어요.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다른 관계자 한 분이 대답하며 큰 화면에 위성사진을 띄웠어요. 빨간 원으로 한국의 해상 국경 근처에서 진행 중인 군사훈련을 표시해 두셨더라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면 비우호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입장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 몰두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의 이웃들을 걸어 다녔어요. 학생들은 학교로 달려가고 직장인들은 커피를 사들고 다니고 노부부들은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의 결정이 이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특히 의미 있었던 하루는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남북한 사이에 위치한 비무장지대의 관측소에서 망원경을 통해 북한 쪽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무겁게 무장된 국경이고 끝나지 않은 전쟁의 흔적이었거든요. 제 가이드는 박 장군님이셨는데 몇십 년 동안 이 경계 근처에서 복무하셨다고 하셨어요. 오후 햇살이 남북한 사이에 비어있는 땅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걸 보며 함께 서 있었어요. 김 박사님, 뭘 보이시나요? 그분이 물으셨어요. 저는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전쟁의 대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왜 한국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갈등을 이해하는지도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가족은 전쟁과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갈등에 무기를 보낼지 논의할 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제가 반론을 제기하며 덧붙였어요. 침략을 당한 경험을 잘 아는 나라니까요. 박 장군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주변을 보세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이웃과 맞닿아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중 하나를 구축해왔습니다. 그건 균형을 신중하게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언제 강경하게 나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아는 게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예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와 호텔방에서 도시가 오렌지와 보랏빛으로 물드는 걸 바라봤어요. 아래로는 한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관광객들로 가득한 배들이 강 위를 떠다니고 있었어요. 이렇게 현대적이고 번영한 도시가 항상 대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참 인상 깊었어요. 평화로워 보이지만 늘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이었죠. 유럽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어요.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은지 묻고 있었어요. 그들은 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바로 돕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에 서서 한국의 강인함과 동시에 취약함을 보게 되니
이 나라가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균형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저는 준비한 노트를 보며 박 장군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입장은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설지 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웃의 위험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법, 전쟁을 준비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법, 행동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아는 법에 관한 거였죠. 창문으로 다가가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저기 어딘가 서울의 복잡한 거리 속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결정들이 곧 내려질 거예요. 제가 이 순간의 일부라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크게 느껴졌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평화와 전쟁, 행동과 절제, 과거와 미래 사이의 섬세한 균형에 대해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깜빡이고 있었어요. 내일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한국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이해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상회담 당일 아침, 저는 호텔방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손이 약간 떨렸는데 긴장해서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책임감의 무게 때문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고 아침 햇살을 받아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상회담 장소에 도착한 건 예정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빨랐어요. 그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건축물이었고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모습이 마치 희망의 기도를 담은 것 같았어요. 보안 요원들은 제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한 후에야 안으로 들여보내줬어요. 그들의 얼굴은 회담의 중대함을 그대로 반영하듯 굉장히 진지했어요. 김 박사님, 젊은 보좌관이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제가 관찰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넓고 창문이 높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주 회의장이 훤히 내려다 보였는데 실제 협상장에는 참여하지 않고도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메모를 하거나 각국 외교관들의 몸짓과 표정을 분석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죠. 아래 회의장은 점점 세계 각국에서 온 중요 인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뉴스나 학술회의에서 봤던 익숙한 얼굴들도 꽤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은 한쪽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자세는 곧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외교부 장관인 박 장관은 짙은 남색의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현대적인 환경 속에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은은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리더인 페트로프 대사는 피곤해 보였지만 결의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은 고향의 상황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잔 나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의 팀은 두꺼운 서류와 사진들을 가득 든 폴더를 들고 있었는데 자국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려는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연합 대표들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가끔 한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 방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어요. 정확히 오전 9시가 되자 회담이 시작됐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인 박 장관이 일어나서 개회사를 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그녀는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역사 자체가 이 갈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형성해 왔습니다. 박 장관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페트로프 대사는 의자의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빠르게 일어나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는 폴더에서 사진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사진들은 제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는 방 안의 사람들에게 사진들을 돌렸어요.
제가 있는 관찰실에서도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우크라이나는 말과 선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페트로프는 계속해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어요. 우리는 고급 무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그런 종류의 무기 말입니다. 여러분의 미사일 시스템은 우리 도시들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며 우리 미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단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 전쟁을 끝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들은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박 장관이 쥐고 있던 펜을 조금 더 꽉 쥐는 게 보였어요. 모두가 기다려 온 순간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이 이 갈등에서 한쪽 편을 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걸린 순간이었거든요.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방 안에서 작은 그룹들이 형성되는 걸 지켜봤어요. 미국 대사는 한국 측 관계자 한 명을 따로 불러내 조용하지만 강한 어조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어요. 유럽 대표들은 함께 모여 서둘러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구내 식당에 앉아 각 그룹들이 서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빠르게 식사를 끝냈지만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한국 대표단은 한 테이블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후 세션은 아침보다 더 치열했어요. 양측의 기술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지도와 군사 분석을 제시했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은 자국의 무기 성능을 설명하면서도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어요. 반면 우크라이나 군사참모는 한국 무기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시나리오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해가 지면서 창문 너머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쯤 한 보좌관이 제 관찰실로 다가왔어요. 김 박사님, 그녀가 속삭이며 말했어요. 대통령님께서 내일 아침에 박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을 모두 이해하는 박사님의 독특한 관점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머릿속에서는 벌써 질문들과 조언으로 가득 찼어요. 대통령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한국이 이 외교적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정상회담 첫날은 뚜렷한 결론 없이 끝이 났어요. 사람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창가에 혼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대사의 모습을 봤어요. 그의 어깨는 조국의 미래를 짊어진 무게에 짓눌린 듯 보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메모를 펼쳐놓고 정리했어요. 이번 회담은 한국이 처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전쟁 속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내일 대통령님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할 거라는 걸 느끼며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다음 날이 모든 걸 바꿀 진실을 가져올 거라는 걸요. 이른 아침, 저는 대한민국 청와대 앞에 서 있었어요. 푸른 기와가 햇빛에 반짝였고 상쾌한 가을 공기가 폐속을 가득 채웠어요. 2명의 경호원이 여러 보안 검색대를 지나 저를 안내했는데 갈수록 심장이 조금씩 더 빠르게 뛰었어요. 대리인 박 비서관이 대리석 복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김 박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대통령님께서 보안 브리핑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걸어가면서 보니 복도벽엔 역대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하나하나의 얼굴이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고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껴졌어요. 브리핑룸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달랐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일 거라 상상했는데 그 대신 소박한 가구가 놓인 단출한 방이었어요. 한쪽 벽엔 지도들이 걸려 있었고 몇몇 대형 스크린엔 전 세계 뉴스 화면이 띄워져 있었어요. 대통령은 단정한 짙은 정장을 입고 나무 테이블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자 일어나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그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김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군요. 박 비서관이 간단한 흰색 찻잔에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보니 테이블 위엔 극비라고 적힌 몇 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대통령님께서 그중 하나를 열어 몇 장의 위성사진을 펼치셨어요.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대단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한층 진지해졌어요. 이 사진들은 어제 촬영된 겁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사진들을 살폈어요. 사진 속에는 러시아와 중국 군함들이 한반도 해역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엔 군용 항공기들이 국경 근처 기지에 줄지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러시아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죠. 우리 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는 이 훈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따뜻한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대통령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파일을 꺼내셨죠. 우크라이나 대표들이 암시적으로,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 과거 우리가 특정 국가들과 진행했던 무기 거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들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릴 협박하는 건가요? 외교적으로는 자신들의 위치를 활용한다고 표현하겠죠. 대통령님께서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때 또 다른 비서관이 태블릿을 들고 급히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러시아 병력 이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1시간을 실시간 업데이트를 검토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했어요. 대통령님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한국의 기술 산업에 미칠 영향, 중국의 무역 제한이 경제에 끼칠 타격, 그리고 한국의 결정에 대한 미국 동맹국들의 반응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세계는 우리를 중경국가로 보지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결정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돕지 않는다면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위협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지도를 보며 한국이 처한 독특한 위치를 생각했어요. 대통령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대통령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셔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셨어요. 마음으론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한때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 책임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분은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김 박사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을 모두 이해하는 분이니까요. 이 문서들을 가져가서 오늘 밤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원들이 저를 호텔로 다시 데려갈 때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제가 들고 있는 보안 서류 가방엔 기밀 문서 사본이 담겨 있었는데 손에 느껴지는 무게가 마치 돌덩이 같았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문서들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록 보고서, 외교 전문, 정보 평가서를 분석했어요. 자정 무렵 가로놓인 통신 자료 몇 가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메시지들을 다시 주의 깊게 읽어보니 우크라이나가 위협을 과장하고 데이터를 조작해 그들의 상황을 더 절박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단순히 절박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국을 조종하려 한 거였어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이 사실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두운 눈 밑 그림자를 안고 청와대로 돌아갔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어요. 대통령님과 참모들이 같은 테이블 주위에 모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발견 내용을 설명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압박 전술이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낸다는 점이었죠. 한국이 실질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이유에서도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조종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결론 지었어요. 한국의 강점은 독립성과 도덕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방안은 고요해졌어요. 대통령님께서 참모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신 후 저를 다시 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리란 걸 알았어요. 그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라도 옳은 길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을요. 저는 정상회담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약간 떨리고 벌써 10번째 시계를 확인했어요. 방 안에는 긴장감 어린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기자들은 뒤쪽 벽에 줄지어 서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고 20개국에서 온 외교관들이 제 주위 좌석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고 또 어떤 이들은 정면의 빈 연단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의장의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이 파란 하늘과 함께 펼쳐져 있었어요. 창 아래쪽으로는 한국어, 영어, 우크라이나어로 된 팻말을 든 시위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꺼운 유리창 때문에 그들의 구호 소리는 희미하게 들렸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를 실감하게 했어요. 정각 오전 10시가 되자 박 외교부 장관님이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이크를 조정하는 장관님의 손은 아주 안정되어 있었고 표정도 차분했어요. 과연 장관님도 저처럼 속으로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느끼셨을지 궁금했어요.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장관님은 또렷한 영어로 연설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한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집중했어요. 그들의 수석 외교관 페트로바 여사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신 듯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 옆에 러시아 대표들은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팔걸이에 손가락을 두드리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박 장관님은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연설을 이어가셨어요. 저희는 이 갈등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열정적인 호소를 들었고 상세한 보고서를 분석했으며 양심과 씨름해왔습니다. 전쟁에 깊은 상처를 겪은 국가로서 평화의 절실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드셨죠.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천장의 에어컨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한국은 오늘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울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길이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장관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 갈등의 어느 쪽에도 무기나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곧바로 반응으로 가득 찼어요. 페트로바 여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몇몇 우크라이나 대표단들은 모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외교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박 장관님은 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살짝 목소리를 높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대신 한국은 우리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부상자를 치료할 의료 물품을 제공하고 굶주린 이들을 먹일 식량을 보내며 집과 학교, 병원을 재건하는데 우리의 전문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완비된 이동식 병원 50개, 6개월 동안 1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비상식량,
그리고 핵심 인프라를 재건할 전문가 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러시아 대표단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를 감추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중국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서방 외교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이들은 실망한 표정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발표가 끝난 뒤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어요. 기자들은 질문을 외치며 소리쳤고 외교관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휴대폰에 대고 급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한 젊은 한국 보좌관이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김 박사님, 대통령님께서 30분 후에 있을 기자회견에 참석해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건물의 뒤쪽 복도를 지나갔어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죠. 우리는 작은 준비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메모를 검토하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어 피곤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김 박사님, 대통령님은 말씀하셨어요. 세 개의 질문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긴장으로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대통령님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셨어요. 올바른 선택은 언제나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더 작은 방에서 열렸지만 그 긴장감은 그에 못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대통령님께서 먼저 한국의 결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 후 질문이 이어졌죠. BBC 기자가 처음으로 일어섰어요. 김 박사님, 유럽과 아시아 정부 양쪽에서 자문 역할을 해오신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한국의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으로 몸을 숙이며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오늘 한국의 선택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줍니다. 제가 말했어요. 갈등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우리는 돕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치유하는 방식으로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어떤 질문은 까다로웠고 한국의 동맹에 대한 책임감을 묻기도 했어요. 반면 어떤 질문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 중심 접근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모든 질문에 대통령님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이어가셨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 전화에는 전 세계 동료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어떤 메시지는 축하를, 어떤 메시지는 실망을 표현했죠. 하지만 독일에 계신 제 옛 교수님에게서 온 메시지가 유독 마음에 남았어요. 때로는 싸우지 않기로 한 선택이 가장 용감한 행동이다. 다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쉽거나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쟁의 진정한 대가를 이해하며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선택한 거였죠. 이를 통해 한국은 폭력의 악순환에 동참하지 않고도 세상을 돕는 또 다른 강인함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날 저녁 해질 무렵의 서울 건물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 결정에 함께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은 무기가 아닌 지혜를, 상처를 주는 대신 치유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아주 조금이나마 이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쟁 말고 다른 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길은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창문 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몇 주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게 변했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은 그냥 제가 지나쳐온 또 다른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가 국제관계와 평화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제 강의실로 돌아오니 제 학생들이 바로 눈치를 채더라고요. 하루는 수업이 끝난 후에 가장 눈치 빠른 학생 중 하나인
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김 교수님, 서울 다녀오신 후로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리사가 맞았어요. 저는 달라졌어요. 이제 제 강의는 단순히 이론만 다루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실제 사례로 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제가 DMZ를 방문했을 때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곳에서 분단된 나라의 경계에 서 있었던 경험을요. 그리고 정상회담장에서 느꼈던 긴장된 순간들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곳에선 하나의 결정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 현대 외교 강의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기존의 이론으로 시작하는 대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서울의 고궁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죠.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의 모습이죠. 제가 정상회담에 대해 묘사할 때 학생들은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의 열정적인 호소와 이에 신중하게 답변하는 한국 관계자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긴박한 회의에 대해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그 방 안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결정 하나가 전쟁을 끝낼 수도, 더 큰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요. 그러다 보니 제 이메일함이 다른 교수님들과 외교관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다들 한국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저널에 한국의 선택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무기를 보내는 대신 인도적 지원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한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브뤼셀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출신 교수님이 저를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어요. 중립을 지킨다는 선택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습니까? 라며 따지듯이 물으시더라고요. 중립은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걸 모르십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나서 답했어요. 교수님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무기로 생명을 빼앗는 대신 의료 지원과 식량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했죠. 때로는 싸움에 뛰어드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용기 있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교수님과의 대화는 제게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한국 대통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들었던 한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우리의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쪽을 이해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데서 나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지 6개월쯤 후에 예상치 못했던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한국이 의료센터를 세운 우크라이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온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치료받는 아이들, 음식을 받는 가족들, 그리고 다시 재건되고 있는 공동체들의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편지 끝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게 평화의 모습입니다. 더 많은 무기가 아닌 치유를 통해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제 사무실에 걸어놨어요.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마다 그 사진에 대해 자주 물어보곤 했어요. 덕분에 제가 배운 걸 학생들에게도 전할 기회가 생겼죠. 평화는 싸움을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걸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라고요. 제 연구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작은 나라들이 갈등 속에서 중립을 지키는 대신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죠. 그러다 보니 제 연구는 세계 여러 평화단체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 경험에 대해 쓴 새 책을 마무리하고 있었을 때 한 젊은 학생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김 교수님, 그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강대국들 사이에 낀 나라에서 왔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평화로운 대학 캠퍼스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약함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건 오히려 지혜로움이 될 수 있죠. 한국은 힘을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도 다리를 놓는 방법을 찾는데 진정한 강함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 학생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눈빛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죠. 한국은 단지 한 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만을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평화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 거였죠. 싸움이 끝날 때 평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지혜와 인내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제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서울에서 저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용기에 대한 교훈이었죠. 확고히 서 있는 용기, 상처 주는 대신 치유를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평화로 가는 길이 항상 있다는 믿음이요. 우리는 단지 그 길을 선택할 용기를 가져야 할 뿐입니다.